대한민국 재계의 이면을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백조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백조클럽의 진행을 맡은 임지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백조클럽을 함께 빛내주실 기자분이시죠? 조강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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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오늘 또 제가 혼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색하네요. 네, 같이 계시다가 네, 이게 좀 드립이 이게 왔다 갔다 가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도 믿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백조클럽은 매주 백 기자님, 조 기자님 두 분 모시고 이 대한민국 재벌 기업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은요, 이 지난 시간 이 미래의 에셋에 이어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입니다. 이번에는 조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생명보험업계의 빅3 중 하나인데요. 바로 그 뒤에 있는 교보생명입니다. 네. 그 교보생명은 교보증권과 교보문고, 교보악사 자산운용 등을 이제 그 주요 계열사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생명보험 부문까지 합친 총 자산, 총계나 매출액까지 이제 따지면 국내 보험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보험업계 3위 중에 하나. 네. 네, 저는 이 교보생명 하면은 이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교보타워가 딱 떠오르는데 거기 맞습니다. 교보문고도 자주 이용하고요. 그런데 원조는 이 종로 광화문에 있는 교보 빌딩이 본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교보생명은 80년대 종로구 종로 1번지에 그 광화문 교보 빌딩을 이제 처음 지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교보생명, 교보문고를 마케팅할 때도 종로 1번지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종로 1번지라는 명칭이 그 회사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에 이제 당시 지금은 이제 강남이 많이 넘어왔는데 이 종로 초입에 있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보신각과 더불어 대한민국 이제 대표 종로의 상징, 예, 요런 이제 대접을 받고 있죠. 그 사업 자체가. 네, 대한민국의 종로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하네요, 교보생명이. 네. 그렇다면 조 기자님, 이 교보생명의 설립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교보생명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1958년 8월에 세워진 대한교육보험이 이제 그 처음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대한교육보험의 주요 상품이었던 교육보험은 그 자녀의 교육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세계 최초의 보험 상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워낙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정서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교육보험은 1970년대까지 이 회사의 이제 대표 상품으로 이제 자리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창업주는 이제 신용호 회장인데 네. 신용호 회장께서 이제 창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교보는 계속 다양한 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1979년 11월에는 교보 부동산 관리라는 이제 회사를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고 현재는 교보 리얼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들었는데 교보가 서울에 대한민국에 건물이 엄청 많대요. 네, 교보 빌딩이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회사를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80년도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본사를 이제 종로 1가로 옮기고 이제 12월에 교보문고를 이제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987년에 교보 투자자문을 만들었고 이제 자산운용 분야에 진출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94년도에는 이제 대한증권 인수에 증권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95년도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 교보생명보험으로 이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네, 94년도부터 교보생명보험이 네. 탄생을 했네요. 근데 이 교보문고가 몰랐는데 80년대부터 있었던 문고였네요. 역사가 깊은 서점이었네요. 뭐 회사가 오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교보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대규모인데 그래서 비상장 기업으로는 이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고요. 그래서 2016년도만 해도 이미 뭐 자기 자본이 7조가 넘었고 그다음에 그 생명보험사 3위를 뭐 이제 오래전부터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인데 이게 뭐 15년도에 벌써 270% 보이면서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우량 보험사가 보통 200%가 넘으면은 좋은 보험사다라고 하는데 네. 이 비중을 이미
넘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계열사인 교보문고 때문에 이제 상장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보험업계 3위의 우량 기업인데 교보문고 때문에 상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 교보생명은 은행보험업 기준으로 이제 뭐 재계 순위에도 뭐 상당 이제 상위권에 차지할 정도로 이제 대기업이긴 맞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금산분리법을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제 기업을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보험업이면 보험업만 해야 되는데 이제 교보문고라는 다른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해야 이제 그 상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금산 분리 정책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상장을 그래서, 못 하고 네. 있다. 네. 이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의미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뭐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은 네. 은행이라는 건 이제 고객의 돈을 예치를 하는 건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회사에다가 넣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법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제도고요. 네. 금산분리법 자체는. 네. 그래서 뭐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은 뭐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이 이제 그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의 이상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창업주가 고 신용호 회장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정말 전설적인 분이셨는데 이분도 정말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이 보험업계에 한 획을 그으신 분 같은데요.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무일푼인지는 뭐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창업주 신용호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알려진 바로는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네. 그래서 뭐 이제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셨고요. 1958년도에 오늘 담배 한 값을 안 피우면 그 돈을 안 피우고 그 돈을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몇 년 후 대개 자식들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교육보험을 팔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창업 당시 이제 회사명이 태양생명보험 주식회사였는데 네. 이제 바로 이제 그 창업 그 해 이제 대한교육보험으로 사명을 바꾸고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이제 보험으로 이제 영업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네. 그래서 뭐 보험이란 게 이제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메꾸면서 그다음에 이제 국민 저축과 교육을 이제 장려하는 당시 이제 정부 목표에 네. 이제 딱 부합하면서 네. 이제 이게 시장에서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먼저 아까 195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안 좋은 시기이다 보니까 네. 그 초창기 이제 3년은 영업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을 뻔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태어난 게 아니어가지고 확인은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간부들도 이제 접자 막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 회장이 계속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 회장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후불제 임금을 이제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대요.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월급을 주고 이제 뭐 지금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어차피 뭐 지금도 저희 후불로 받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어려웠지만 계속 끌고 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그 진학보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바뀔 때마다 학자금을 돌려주는 상품 이런 것도 이제 초창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화랑계약이라고 해서 군인을 이제 또 공략을 한 거죠. 군인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1964년에 폐업한 협동생명보험 계약의 일부를 인수한 이후에 67년도에 육군과 170억 계약에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네. 뭐 해군, 한진 막 이러면서 늘리면서 뭐 이제 출발할 때는 이제 업계 6위였는데 이제 이후에 좀 이제 흐름세를 타면서 이제 업계 1위까지 도약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그 19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는 이 보험의 개념도 없었던 시대였을 텐데 그 당시 이제 세계 최초로 교육 보험 상품을 개발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그렇죠. 역시 성견지명이 있는 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도 교보생명이 대한민국 대표 생명보험에서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룹의 주요 사건 사고인데요. 오늘은 교보의 토지 사기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 기업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95년 설립 이후 십수년간 착실히 내실을 다져온 교보그룹에 2013년도에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당시 민영화에 나선 우리 금융지주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과거 창업주인 고 신용호 전 회장이 과거 회사 설립을 위해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밝히기 위해 이 사건 당사자분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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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방송국에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개 잠시 부탁드릴게요. 저는 동작구 일대 토지의 원소유자인 김영구 씨의 손자입니다. 네. 동작구 토지가 무슨 얘기죠? 예전에 지금 현재 국립묘지 땅이 있는 땅에 네. 그 관한 곳인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일부 땅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기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작구 토지 그 땅을 사기 당한 사건이 주요 발단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먼저 사건의 그 시초부터 좀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죠. 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가 네. 1954년입니다. 54년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혼란스러울 때라 그렇죠.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패턴이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패턴은 아. 가등기를 먼저 하고 네. 그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골석 재판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네. 근데 워낙 그 당시에는 이런 지금에 보면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시대를 앞서가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밝힐 수도 없었고 네. 내 토지가 어떻게 거래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이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그 교보와는 어떤 관계지부터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건의 시초는 그 교보의 그 창업자이신 신용호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토지 사기 전과 60회인 김춘보, 네. 그 다음에 전직 법원 직원 구봉상 이 세 분이 공모를 해서 네. 저희 그 토지를 사기를 한 사건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들이 사기를 치는 방법이 워낙 교묘하고 네. 확실해서 아무도 몰랐었는데 이제 사기를 끝낸 상황에서 서로 그 이익금에 대한 배분이 네네. 있었는데 네. 그 배분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밝혀지게 됐군요.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는 이 땅이 그 교보 그룹이 만들어진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954년 2월 26일 구본상이 네. 인감증명을 변조해서 가등기를 일단 설정을 합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57년 8월 7일에 재판관계 서류하고 공탁서를 변조해서 김영구 몰래 골석 재판으로 구본상으로 이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전한 다음에는 그 할아버님 명의의 땅을 그렇지요. 이제 그 예, 예. 바꿨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그 땅을 바로 신용으로 이전을 해버리면 네. 그 인과관계가 걸리니까 네. 맹원 외 5인의 사람으로부터 먼저 넘깁니다. 그걸로 쭉 넘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서 다시 61년에 신용호 씨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61년도에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가 네. 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발표 내용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동작동 국립묘지 땅을 네. 국가에 팝니다. 네. 네. 그게 이제 1963년인데 네. 그 판 대금은 어떻게 받았냐면 성북동 산 25-50호 10만 7천 평 정도 하고 이거하고 대토를 합니다. 그럼 그래서- 국립묘지와 이 땅을 그렇죠. 국립묘지 바꾼 땅과. 거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걸로 대한교육보험 그 창립 자금이 되는 겁니다. 아. 그 토지를 매각한 그렇죠. 대금이죠. 대금을 설립 자금으로. 그렇죠.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 서류를 위조 변조를 하는 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히 앞선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토지 정가 사기만 60건입니다. 아까 그 사기범이 가담했다고 예, 예. 했었죠. 네네. 근데 전쟁 후에 워낙 상황이 또 이렇게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네네.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네. 할아버님의 명의의 땅을 그 교보 창업주가 이제 명의 도용을 해서 예, 예. 그 땅을 매각을 하고 예. 그 돈을 통해서 지금의 교보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면은 그걸 아시고 나서 어떻게 좀 대응은 안 하셨어요? 대응을 했죠. 대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보가 그 당시에 크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법에 굉장히 밝았고요. 저희 할아버님이나 그 지인분들은 법에 너무 약했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마침 또 그 정부의 힘을 얻어서 정부의 네.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네. 당시에는 이제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한번 승소했다고. 예. 근데 그 그 재판 자체가 웃긴 게 지금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추하상소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재판이라는 건 저는 재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미 재판을 졌는데 고등법원에 졌는데 그거를 아래 하급심으로 내려가서 네. 재판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은 고등법원에서는 이기셨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거를 조금 예. 얘기를 해주시면. 그 고등법원은 1968년 10월 16일 날 있었던 건데요. 네. 이게 67라 2387이라는 추하상소심인데 거기서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판결이 났던 거예요? 이겼다. 저희가 이긴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기를 친 거다. 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판결이 됐는데 신용호 씨가 어떻게 재판을 뒤집는 근데 건지 이제 과정을 그 설명해 주시죠. 당시에 이제 민모 대법관이라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랑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실세였던 이우락 정보부장이랑 실세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죠. 예, 예, 예. 네. 그런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네. 이제 사건을 뒤집은 거죠. 근데 지금 저도 그 당시에 저도 68년생인데 제가 크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미뤄 예측해 보건데 어떤 일도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 힘이면.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예. 그 로비를 했다고 해서 이제 예. 그 재판을 뒤집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 재판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길래 예. 이쪽이 이제 신용호 측에서 이제 이 판을 뒤집으려고 했는지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죠. 추하상소심에서 이겼다는 건 네. 이미 나는 사기를 쳤다라는 걸 자기들이 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자인은 아니지만 재판 결과가 그때 그쪽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재판 결과 받아지면 돈을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 매각해서 이제 회사가 설립된 그렇죠. 상태 예. 아닌가요? 예, 그때가? 설립됐죠 이미 회사는. 그 기간이 재판 기간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뭐 20년, 30년 이 정도 갈 정도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쪽에서는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쪽도 지금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초반이니까 돈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로비를 하려면 주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식 35%로 서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 35%를 이제 그 로비 자금으로 썼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은 그 35%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죠? 중앙 이후락 예, 예. 씨인가요? 예. 그분한테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의 그 힘이 그 정도로 막강했을까요? 저 이제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막강했죠. 아마 최순실 씨보다 10배는 막강했어요. 아, 비선실세. 뭐, 예. 아. 예.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35%의 지분을 받고 재판이 그럼 다시 하급심이 다시 예, 하급심에서 뒤집었는데 그럼 하급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왔던 거예요? 다시? 하급심에서는 이제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거죠. 아, 사기가 아니고 정당하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대법원이든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하급심에서 엎어질 수 없는 법인데 네. 어떻게 하급심에서 엎어질 수가 있느냐를 제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아, 그 그죠.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일절 뭐 되돌리는 게 없다. 뭐 라고 자기네들,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뭐 캥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급심이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예. 이제 그럼 패소를 하게 되면은 예. 그럼 이제 땅에 대한 존재는 완전히 이제 교보 쪽으로 그렇죠. 넘어가게 예.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럼 그 이후 그러면은 이제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그 35%가 또 돌고 돌았다고. 예. 지금도 뭐 돌고 있다고 제가 예, 그렇죠. 예. 그 35%가 이제 당시 그 이우락 그 중앙정보부 장관이 중앙정보부장이 받았는데 그분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또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그 예. 위에도 있겠죠. 네. 어차피 글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사실은 정치인들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우그룹이 이제 그걸 받아줬습니다. 대우그룹이. 예. 김우중 그래서, 회장. 예, 김우중 네. 회장이 받아주셨는데 네. 물론 이제 개인으로 받았습니다. 그거는 회사로 받은 게 아니라 개인이 자기 돈으로 해준 겁니다. 그 돈이 네네. 얼마 정도 되죠? 지금으로? 시가로 따지면은 35%니까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조 단위가 넘죠. 아, 근데 뭐 김우중 회장은 그 정도 돈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네. 뭐 나라에 많은 도움도 받았었고. 네. 그런데 이제 영원히 묻혀야 되는데 네. 하필 또 대우그룹이 또 부도가 났죠. 맞아요.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서 이제 김우중 회장께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아. 벌금 낼 돈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압류가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35%가 드러나게 됩니다. 10년 이후. 그래서 35% 중에 11%는 자산공사로 가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대우 인터내셔널로 갑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회사로 네. 가게 돼요. 그 당시 이제 대우그룹이 부도 나면서 그 회사는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다 자산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자산공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 주식을. 근데 이제 정부도 나라 살림을 꾸미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 안 파냐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그 돈이. 참 이게 비상장 회사라서 가능한 얘기일 수도 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 근거가 안 남으니까 그렇죠. 돌리고 돌려도 뭐 누가 알겠어요. 그거.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35%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후락에서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부도가 나서 자산관리공사로 예, 넘어갔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뒤에 자금의 행방은 그러면은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팝니다. 네. 그 외부에다 파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외국 회사들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그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쪽 부분이 지금은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분들입니다. 아 역시 있으신 분이니까 가지고 계시겠죠.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35% 얘기를 이제 계속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 대응을 교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지분까지 뭐 일관되죠. 교보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취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재판상으로도 어차피 뭐 교보 측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재판상으로만 보면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그 네. 추한항소심 한 가지만 빼고.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추한항소심에서 엎어진 게 가장 큰 흠결인데 그 흠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 이제 전에 승소하셨던 재판에서는 그 교보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재판부에서 이제 그걸 사기라고 판단을 했던 건가요? 이제 그 당시 추한항소심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재판이에요. 재판인데 그 당시에는 판사님이 올곧으셨겠죠. 정상적인 그 분위기만 보고 판단을 하신 거고 그 이후의 재판은 관의 압력이나 뭐 무언의 압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뀌었겠죠. 그러면은 그 교보생명이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과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되게 예. 국민 기업인가요?
그렇죠. 뭐라고 이제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보는 심정도 되게 뭐,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제가 마음이 아프다고 뭐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신다면 제가 힘을 얻겠지만 공감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또 저도 이렇게 사그러질지 모릅니다. 수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네.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만 4분이에요. 아, 정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제 5명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그동안 저희 어머니나 그 수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왔어요. 네. 뭐 그냥 회사가 모르쇠로 일관한 게 아니라 회사가 저희랑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사실 완벽하게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그 12년이 넘게 신용호 회장 때부터 지금까지 회장 독대도 3번 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관심 없으면 그냥 끊으면 되지. 독대도 하셨어요? 그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첫 번째 독대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왜 별다른 얘기가 없었냐면 어머님이 너무 흥분을 하셔갖고 아니 어떻게 약속 시간을 5분이나 늦느냐고 그러시면서 너는 기본적으로 대화할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나오셨어요. 회장님한테? 어머니가. 예, 찐창제장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자기는 이제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이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속을 받은 지분이 1조 원이 넘는데 그럼 상속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았겠죠. 아버지한테 받았잖아요. 그 돈에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것 때문에 또 어머니가 또 흥분하셔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지금도 계속 대화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대화 요청은 없었고 저희가 끝없이 일반 대중분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 전혀 공개된 게 저도 그렇지. 이게 예. 알지를 못해가지고. 왜냐면 기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아무리 서치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그쪽은 강자고 저는 힘없는 서민이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답답하다는 것밖에. 근데 뭐 조금 더 얘기를 뭐 좀 더 하실 말이 혹시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게 뭐 되게 어렵게 모신 자리다 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사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네. 금액적인 부분이에요. 대중들한테 비춰질 때는 어차피 저는 제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중들은 네 작은 돈, 그 당시 네 작은 돈으로 회사를 일군 건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배상제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징벌적 있는데 배상제라는 게 배상제. 없는데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징벌적 배상제가 있다면 회사 전체를 저한테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뭐 설립 자금 자체가 예. 이미 시작이 된 그런 예. 거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어차피 그 사람들이 회사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뭐 사기는 사기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일군 건 그 사람들 능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친 부분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사과를 하고 그 금액적인 부분은 대승적으로 좋은 곳에 제 개인적인 그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좋은 곳에 쓰는 방향으로 하면 그쪽도 좋고 저도 좋고 이런 이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솔직히 인정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또 저희 전에도 이 다른 많은 언론사와 접촉을 시도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수많은 언론사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도입 단계에서 시작 단계에서는 다들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네. 말씀하시고 네. 시작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끝에 가면 네. 결국에는 다들 발을 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로비가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룰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느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주요 언론사였나 봐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발을 예. 뺐다. 다 메이저 언론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진실을 밝혀야 할 언론사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백조클럽에서는 이 교보생명그룹과 그 초기 설립 자금과 관련한 토지 사기 사건을 가지고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건 당사자분께서 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자세한 과정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권력으로 진실을 막을 수는 있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백조클럽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기업으로 찾아뵐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